시시각각 급변하는 서울의 오늘,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와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문화정책자문단 서울 김성수 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김성수입니다. 어제 광화문 거기 나가보셨어요? 예, 좀 나가봤는데요. 대단했다면서요? 시민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일단 어떻게 보면은 광화문 광장이 생긴 이래로 최초로 네. 양쪽 길을 모두 통제하고 전면적으로 다 시민들에게 걸을 수 있는 곳으로 되돌려준 거. 이번 완전히 처음입니다. 거기는 차가 못 다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광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네. 이렇게 그 입구에 들어가는 그런 그 풍선 다리 같은 걸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그 밑으로 이렇게 오가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 축제를 만끽했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분이 바로 저겁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6대 축제, 그러니까 지역마다 대표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점수를 많이 받고 있는 6개의 축제를 골라서 여기서 이제 홍보 부스를 차리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네. 보령 머드 축제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홍보 부스였습니다. 아, 그래요? 뭐 여기서 머드들을 서로 발라보고 뭐 그 또 슬라이드 타보고 하느라고 네. 정신이 없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천 쌀문화 축제의 그 백미인 거북놀이 공연, 그리고 또 임실 치즈 축제의 명물인 치즈 초코파이, 네. 또 강진 청자 축제의 물레성형 시연 등이 이제 시민들을 즐겁게 해줬던 그런 축제 홍보 행사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금산 세계 인삼 엑스포, 또 그리고 영동 대한민국 와인 축제, 네. 여기서도 와인을 시음해보게 한다든가, 뭐 또 홍삼차를 시음해보게 한다든가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한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의 특산물들이 이렇게 네. 부스나 이런 데서 판매된 장터도 그렇죠. 개설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도농 상생장터라고 해가지고 주로 지금 그 지역에서 새롭게 네. 상품으로 만들고 있는 특산 식품들이 있는데요. 뭐 가령 예산에는 삭힌 김치, 또 이제 청양에도 네. 그 뭐 버섯빵이라든가 또 청양에는 헛개나무, 예. 그리고 홍성에는 팥장, 또 양주에는 개똥쑥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농 상생 장터가 생기니까 많은 분들이 이 장터에 들려서 특산품들을 사고 맛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기에서 뭐 밀집공예라든가 탈곡이라든가 떡매치기라든가 이런 체험 행사들이 열렸고, 또 뭐 그 파페라 네. 공연들, 또 뭐 무술 그 공연들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진행이 됐는데 일단 33개의 그 노선을 다 우회시키고 이거 대단했네요. 5개의 버스 정장을 전부 다 이제 일단은 폐쇄를 잠정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불편했다라는 말이 나올 법도 했는데 불평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상의 전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한 맛보게 한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뭐 시민들은 전부 이제 양쪽 거리 끝쪽에서 지하철 자연스럽게 이용하셨고, 그리고 버스도 다 연계되는 버스를 통해 가지고 다 이 여기에 이제 걸어서 이제 들어오게 됐고요. 그런 불편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점이 이번에 체크가 됐기 때문에 또 서울시에서 앞으로 그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서의 앞으로 지금 이제 새 정부도 광화문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이 광화문 광장을 많이 활용해서 네. 어떤 축제라든가 이벤트라든가 행사를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서울시 계획은 어떻습니까? 서울시는요, 지금 이제 5월 31일에 광화문 포럼이라는 데서 서울시에 이제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이라는 건데요. 광화문은 완전히 시민의 것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차가 다니서는 안 된다. 아예. 심지어는 예, 세종대로까지 차를 다니지 말아야 되겠는데, 세종대로와 그 밑에까지. 그래서 숭례문서부터 이렇게 틀면 얼마나 좋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갖다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네. 이 재구조화 사업의 핵심은 차를 밑으로, 지하로 다니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상은 전부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서 뭐 가령 트램 정도는 이제 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환경을 어지럽힐 수 있고 체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만들지 않는다. 그런 발상으로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네.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광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광화문으로 경복궁으로 그리고 북악산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하늘까지 이어지는 이 길이 완성이 되게 되고, 환상적인 코스가 그렇죠. 나오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뭐 해치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구조를 찾으면서 그 부분이 완전히
옛 것과 지금 것이 조화가 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 그런 제안을 한 거죠, 현재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민 대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이 광화문의 재구조화가 지금 논의가 될 거고요. 네. 일단 그 전에도 열린 광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입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다음 주에도 또 여기가 네. 열린 광장이 되면서 그래요. 희망의 운동화 축제가 열립니다. 여기서 다양한 청소년들에게 6만 1,000여 켤레의 신발들도 나누고 한다는데요. 이렇게 걸을 수 있고 축제가 있는 그런 네. 열린 광장으로 계속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계속해서 역점을 둬서 추진했습니다만 그 100% 재생 가능 에너지 예.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죠. 한마디로 원전 하나 줄이기 서울시에서 했던 이 캠페인을 네. 전국으로 확산해 보겠다. 그래요? 이런 선언을 한 겁니다. 서울시청에서 국제 에너지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네. 이 특별 연설에서 원전 하나 줄이기 5년을 맞이해서 이제는 이제 전국으로 새로운 길을 나서도록 해야 되겠다. 원전과 석탄의 시대를 완전히 벗어나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시대로 가는 길을 서울시가 먼저 적극적으로 제안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그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서울시의 성과를 보면은 네. 사실 놀랍습니다. 지금 그 2012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랬었죠. 예, 지금까지 대략 366만 TOE. 이게 석유 환산으로 했을 때의 톤을 TOE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걸로 따져보면 지금 원전으로 따지면 1.8기 정도가 없어도 되는 그런 그 서울시를 만드는 거예요. 5년 가까이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2대를 대체하는.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 원전이 아니라 그 석탄 화력으로 따지면 4.1기가 없어도 되는 그런 네.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2020년 되면 5기가 넘게 사라져도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서울의 어떤 도전들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려면 한 14기 정도의 원전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근데 네. 이 원전 14기를 대체한다는 것은 대단한 이제부터 겁니다. 원전을 짓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이전에 있는 원전들도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충격들을 이 대체 에너지, 재생 에너지를 역점으로 해서 네.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시간만 서울시가 있다면. 그동안에 어떠한게 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펼쳤기에 예. 이렇게 자신 있게 박 시장이 제안을 하는 겁니까? 우선 첫 번째가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 사업으로 따지면 모두 103가지 사업입니다. 네, 그 중에서 중요한 건 예, 골라주시죠. 그런데 이걸 묶으면 3가지가 돼요. 아, 그래요? 하나는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효율화는 단적인 예로 네. 백열등, 형광등 없애고 LED로 대체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력을 아주 알뜰하게 쓸 수 있게 전력 만들어주는 수요가 거죠. 줄어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리고 둘째가 에코 마일리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자발적으로 절약하게 만들기. 네. 사실은 대체 에너지들이나 그 재생 에너지를 쓰게 되면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걸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줄이게끔 해야 돼요. 에너지가 조금 덜 있어도 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에코 마일리지를 통해서 네. 유도가 됐던 것이고요. 예. 셋째가 친환경 에너지의 생산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죠. 네. 실제로 이 친환경 에너지는 태양광, 지열발전, 연료전지 사업 이런 것들인데 참 이 더디고 느린 것인데.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서울의 태양광 발전 설비 밀도가 제곱킬로미터당 네. 206킬로와트를 지금 예. 기록하게 됐습니다. 미국 뉴욕이 11킬로와트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를 만들어낸 것인데 앞으로 이렇게 지속화하게 되면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그리고 또 미세먼지도 줄어들고 글쎄 말이에요. 그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대적인 경제적 수익이 상당합니다. 또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건강을 통해서 확보되는 그런 수익들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진행시키고 전국으로 확산시킬 필요성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 친환경 에너지 생산 사업은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만약에 정치적으로 결합한다 그러면 상당히 폭발력 있게 예, 그렇습니다. 예,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같이 그럴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문제는. 사실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할 때만 해도 네. 코웃음 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줄일 수 있겠느냐.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치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서울시의 정책들이 네.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에너지 효율화 문제하고 에코 마일리지 사업은 이거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그렇죠. 같이 끌어내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하나의 축이네요. 예. 자, 이 서울시가 말이죠.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그 아빠들에게 예. 이 아빠들에게 아이들을 기르는 육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라. 예.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만 12세 이하의 네. 자녀들을 둔 아빠를 위해서 가정과 직장으로 찾아가서 1:1 맞춤형 어떤 상담을 해주는 찾아가는 아빠 육아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기로 그래요.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저도 이제 5살짜리 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뭐 열심히 육아하세요? 육아를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네. 아이를 달래서 같이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또 데리고 오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저는 상대적으로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육아에 좀 개방적인 그런 편입니다만은 네. 그래도 아직까지도 독방 육아를 그래요? 그 여자들이 그것도 일하는 여성들이 쓰고 있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빠들도 인식이 많이 달라졌죠, 육아에 그렇죠. 대해서. 근데 아빠들이 문제가 뭐냐면 네. 인식은 많이 바뀌었는데 두려워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와 함께 이렇게 딱 두면 네. 놀질 못해요. 잘 놀질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이와 함께 노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와 함께 논다고 하면서 아이를 울리기나 하고 그리고 울면 또 화내고. 예, 울면 또 이제 짜증이 나니까 예. 정서적으로 자꾸 부정적인 그 감정이 형성이 되는데 그런 그 아빠들을 위해서 이 일제일 맞춤 상담은 상당히 큰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아빠 육아 휴직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육아 휴직을 하면서 아이와 어떤 스킨십들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은 네.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와 함께 노는 법들을 배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키워야 되고 아이와 함께 있을 때는 뭐 휴대폰이라든가 뭐 이런 뭐 TV라든가 이런 것들 떼고 네. 함께 어울려서 놀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방법들을 서울시가 돕겠다는 것이고요. 네. 서울시의 이제 가족 상담관 같은 경우는 1:1 맞춤형 육아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아빠의 육아 참여를 지속적으로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좋은 대책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문재인 정부에서 추경 예산안을 예. 구체적으로 발표했는데 그렇습니다. 육아휴직 부분에 대해서 동사인거의 80% 예. 2배로 해주겠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전까지는요 육아휴직을 하면은 그냥 굶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실제 전체 수익의 50%도 채 안 되는 돈이었기 때문에 80% 정도까지만 되면 네. 아빠들 중에서 과감하게 용기를 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돈 문제가 컸었어요,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월급이 확 다운되니까. 그럼 못 사는 거죠 글쎄요, 갑자기. 말이에요. 나가는 걸 다 줄여야 되는데. 예. 마지막으로 저 얘기 좀 하죠. 그 아파트라든가 공원 산책로 네. 이러다 보면 이제 반려동물들을 많이 데리고 나오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잘못하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네. 뭐 목걸이인가요? 뭐 예. 그런 것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갖고. 맞습니다. 지금 현재 반려견의 매너를 얘기하는 네. 패티켓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 아십니까? 패티켓. 패티켓. 예, 이 패티켓. 에티켓이 아니라 패티켓. 예, 펫을 그러니까 반려동물들과 함께하는 에티켓을 말하는 겁니다. 네. 이 패티켓 중에 기본이 바로 목줄을 반드시 매게끔 하는 것이고, 그렇죠. 또 용변을 치울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반려견들이 아무한테나 이렇게 달려들거나 하지 못하게끔 절절하게 교육을 시켜서 제어를 하는 것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패티켓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견주들이 목줄을 우리의 개는 괜찮다. 목줄을 풀어놓고 뭐 위험하지 않아. 위험하지 않아. 사납지 않아. 뭐 그러는. 주인한테는 위험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뭐 그 처음 보게 되는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들이 이제 순위 싸움들을 갖다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다가가는지 잘 모르죠. 그러다 보면은 신경을 거슬리게 할 수 있고 네. 그럼 공격적으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특히나 또 어르신들 노인들 같은 경우는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경우들이 많은데 이럴 때 개들한테 치명적으로 네. 이렇게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줄은 반드시 해야 되는 맞아요. 것인데 이걸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는 단속을 80여 명의 명예시민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명예시민이다 보니까 그런지 막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많다는 그래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대소변 처리하지 않으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식표 걸지 않으면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 있습니다. 네. 이 범법 행위라고 하는 사실, 과태료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알겠습니다. 예, 좀 패티켓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였습니다.